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장에서 아직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미국 3대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S&P는 금요일날 신고가를 찍었으며 나스닥과 다우도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주가를 회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기업 가치가 굳건한 기업들을 분석해보고 예상 주가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14%나 하락한 수치이며 나스닥과 S&P 상승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시총은 262빌리언 달러로 상당히 크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서비스용 사스 기업입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마케팅과 고객관리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즉, 기업들이 디지털화될수록 세일즈포스가 더 잘 나가는 것이죠. 심지어 이 디지털 고객관리 분야에서는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년 12월 세계 최대의 기업용 업무 메시지 서비스 회사인 슬랙을 27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장에서 2위인 마소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바로 12월 1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못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으나 4분기 EPS가 0.73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회사가 추정해서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0.81달러였습니다. EPS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슬랙 인수를 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케팅 및 세일즈 비용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매출 성장률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주당 순이익을 낮추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나 마케팅 및 세일즈 비용으로 인한 주당 순이익 감소는 단기적인 악재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 매출이 예상되면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매년 약 20%의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어떤 기관도 타겟 주가를 낮추지 않은 것은 세일즈포스의 주가 하락이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최근 세일즈포스의 PER은 170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급락으로 인해 14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1년 사이 PER을 보면 상당히 고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년 20%의 성장이 예상되는 고성장주이지만 146이라는 PER은 진입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값입니다. 세일즈포스가 박스권을 유지하며 PER을 낮추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내년 12월 세일즈포스의 타겟 주가는 336달러로 지금보다 26%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한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명의 애널리스트 중 27명이 매수, 4명이 홀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분기에는 대형 해치펀드들의 상위 매수 종목을 분석해보면 세일즈포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5%가량 기간 물량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으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지 않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PER 146과 최근 1년 평균 PER 90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6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기업이 만약 현재 PER 146 기준이면 내년에 무려 1.5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현재 세일즈포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로 느껴집니다. 최근 1년 평균 PER 90으로 하면 내년에는 421달러로 58%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세일즈포스 주가가 조금 하락하거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PER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현재 PER 자체는 제 기준으로 너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 타겟 주가와 앞으로 보이는 좋은 예상 매출은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일즈포스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무려 74%로 동일 섹터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고 예상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출이 늘어나면 순수익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디지털화하면서 세일즈포스와 계약을 맺을 것이며 아직 해외 시장 매출은 세일즈포스 전체 매출에서
36%로 낮은 수치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로 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고객 관리 부분에서 아래 보이는 차트처럼 압도적 점유율로 세계 1위라는 점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격 결정력이 있으므로 크게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도어대시입니다.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죠. 2020년 말에 상장해 델타 변이로 인해 급등했다가 현재는 고점 대비 3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오미크론 봉쇄로 인해 언택트 주들이 수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급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하는 우버도 있는데 왜 도어대시를 말씀드렸을까요? 보시다시피 현재 미국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우버이츠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쉽게 1위 자리를 뺏기기도 힘들며 가격 결정력이 생겨 다른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미국은 땅도 넓고 배달이 힘들기에 이 배달 시장이 미국 전체 음식 산업에서 아직 2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어대시는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11월 10일에는 보시다시피 핀란드의 쿠팡이츠를 인수한다는 발표로 시간에 24%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계속 진출해서 잘 자리를 잡다 보면 아래 보이는 예상 매출과 EPS보다 더 좋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어대시나 우버이츠는 악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직원 채용 문제입니다. 도어대시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또한 우버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나 각종 혜택들을 챙겨줘야 하기에 도어대시 입장에서는 많은 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초고속 배달만은 이렇게 정규직을 채용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은 아직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이나 규제가 없기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배달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상한선 문제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수수료를 음식값의 최대 15%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어대시는 이 규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대시 CEO는 이렇게 수수료값을 규제한다면 결국 음식값은 올라갈 것이고 부담은 소비자한테 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3분기에 대형 해치펀드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도어대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4%밖에 안 늘었지만 대형 해치펀드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PSR 수치를 봐보겠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급등했다가 현재는 10 아래로 떨어졌으며 현재 PSR은 9.69입니다. 올해 8월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기관들이 평가하는 도어대시의 내년 12월 타겟 주가는 238달러로 지금보다 51% 상승 가능합니다. 투자 의견은 약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PER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대략적인 성장주 PER인 100을 가져와서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보면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앞으로 더 EPS가 잘 나오거나 고 PER을 유지할 것으로 본 듯합니다. 앞으로 계속 커져가는 미국 배달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더구나 흑자 전환까지 했고 인수합병을 통해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는 점은 향후 더 높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 주가는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사이버 보안업체 중 잘 알려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스케일러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G스케일러는 고점 대비 19% 하락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무려 33%나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급락하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1월 15일에 발표된 모건 스탠리 타겟 주가 때문인데요. 투자 등급을 매도 등급으로 발표하고 타겟 주가를 24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 당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80불 정도 됐으니 타겟 주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매도 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보안 수요 증가로 엔드포인트 및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선두주자였으나 여러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제품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급과 경쟁자가 많아지니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가격 결정력이 있을 만큼 독점적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플레어도 이 분야의 경쟁자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사업 분야로 파고들고 있어 모건 스탠리는 예전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일본에 본사가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가 2020년 엔드포인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2위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지만 대부분 상위 회사들 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쟁자가 많은데 계속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오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몇 년 전에 동일한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순위권 밖의 회사들 중에 이름이 있었으며 이때 101%라는 엄청난 성장률로 회사가 크고 있었습니다. 점유율도 2.4%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2년 만에 이 회사는 엔드포인트 시장에서 4배가량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구독형 매출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높은 기술력과 서비스로 급상승했던 것이죠. 참고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유일하게 기존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새롭게 순위권을 차지했던 기업입니다. 2018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했던 회사들은 현재도 순위권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점유율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시큐어 서클을 인수하며 자사의 보안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서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도입을 위한 주요 업체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선정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이번 선정에 따라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반 팔콘 플랫폼은 CISA 주요 기관의 중요 엔드포인트 및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보이다시피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여러 상 및 기술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록입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해당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G스케일러입니다. 역시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사이버 보안 업체이며 클라우드 보안 업체입니다. 최근 실적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발표됐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나스닥이 하락하고 더 이상 언택트주들이 수혜받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나 매출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시총은 두 회사가 비슷합니다. 두 회사의 여러 지표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간 물량입니다. 기간 물량 역시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더 많은 기간 물량을 가지고 있고 증가량 또한 더 큽니다. 매출 성장률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나 EPS는 거의 비슷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G스케일러가 그만큼 순수익이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총도 비슷하며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비슷합니다. 숏 비율은 둘 다 적어서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매출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G스케일러보다 70% 정도 높습니다. PSR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경쟁자 팔로알토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PSR이 많이 나아졌지만 G스케일러 같은 경우 아직도 55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4로 많이 떨어졌으며 팔로알토는 11 정도의 PSR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G스케일러가 가장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팔로알토와 G스케일러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러면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 8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과 타겟 주가를 봐보겠습니다. 위에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아래가 G스케일러입니다. 투자 의견과 향후 성장 가능한 주가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더 높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강한 매수 의견과 함께 앞으로 45% 상승 가능한 289달러가 타겟 주가이고 G스케일러는 약한 매수 의견과 함께 앞으로 28% 상승 가능한 391달러가 타겟 주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도어대시처럼 아직 정확한 PER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에 2025년까지 주가는 계산하기 힘들지만 보시다시피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은 매년 15% 이상씩 성장하는 고성장 시장입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이
활성화될수록 이 사이버 보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아직 성장 중인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와 G스케일러는 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기에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과 같이 두 개의 ETF를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보잉입니다. 이 주식은 코로나 이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좋은 소식들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듯 합니다. 기관들도 강한 매수 의견과 함께 앞으로 32%나 상승 가능한 $270를 타겟 주가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 판매 재개도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잉 항공기의 4분의 1은 중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중국 판매량이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최근 하락장에 나와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분야와 드론 분야 등 미래의 큰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악재도 거의 없어질 듯하고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2022년에는 항공주들과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이 한번 크게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